5년 전 오츠카라는 마을에서 혼돈과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전염병이 퍼져 마지막 주민까지 모두 사라졌다. 겨우 3사람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다. 13살 소년 시노, 그의 친구 마지, 소스케, 그리고 그의 개였다. 그 순간 시노 앞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선택을 하라고 했다. 죽거나 이 사무라이 검을 들고 살아남거나 평생 저주를 받거나.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시노는 힘을 노리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친구들과 은둔하며 산다. 마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요리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긴장하며 맛이 좋기를 바란다. 그와 친구들이 새 요리를 맛보자 끔찍하다. 까마귀조차 그 맛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다. 신호가 마지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그녀는 벌레물, 카멜런, 거북이 피라고 대답한다. 아주 건강한 식사다. 또 다른 친구가 케이크가 끔찍하다고 말한다. 마지는 그에게 경고한다. 버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잖아. 하지만 한 노인이 더 원한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지는 기뻐하며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다 멈춰서 묻는다. 잠깐, 소스케는 어디 있지? 장면은 소스케가 마을 친구 가족을 방문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어머니는 소스케에게 환영하며 말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좋구나, 소스케.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다투며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소스케는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소스케, 내 바보 아들은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느라 학교를 계속 빼먹고 있어. 소스케는 그 소년이 책을 태워버린 것을 보고 학교에 다시 가지 않을 거라며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년은 아버지와 소스케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학교가 싫어. 나는 커서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그에게 아직 12살이고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기시킵니다. 소년은 소스케에게 제안합니다. 학교 대신 내 집에 가서 너가 나를 가르쳐 줄래? 소스케는 대답한다. 내가 동의하더라도 매일 가르칠 수는 없어. 아버지는 비웃으며 말한다.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겠다고? 그는 공부가 아니라 놀러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소녀는 아마 신호가 또 숲에서 뛰어놀고 있을 거라고 대답한다. 최근에 그렇게 해왔으니 소스케가 신호 혼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잊고 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머리를 가볍게 맞으며 스탑말한다. 필요한 물품을 챙긴 후 소스케는 소년과 함께 집으로 향한다. 소녀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가방을 나르는 것을 도와준다. 나랑 여기 사람들은 나와 내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아. 소년의 이름은 켄타이며 나는 너와 함께 걷는 게 괜찮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마지는 소스케가 혼자서 그 많은 물품을 챙겼다는 것에 놀라며 그들을 맞이하지만 소스케는 켄타가 도와줬다고 확신시킨다. 켄타가 들어오고 마지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신호가 합류한다. 평소처럼 켄타가 신호를 귀찮게 한다. 그때 소스케가 신호에게 최근에 다녀온 장소에 대해 둘이서 따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묻고 혼자 가지 말라고 경고한 걸 상기시킨다. 신호는 켄타를 힐끗 쳐다보며 켄타가 소스케에게 말했음을 깨닫고 켄타는 재빨리 자리를 뜬다. 불안해진 신호는 동의하고 소스케와 함께 다른 방으로 가서 소스케가 최근에 혼자 숲에 들어갔냐고 묻는다. 신호가 머뭇거리자 그의 까마귀가 말을 하며 그가 그곳에 있었다고 확인한다. 신호는 까마귀가 함께 있었다고 동의한다. 소스케는 답답해하며 자신과 같은 특별한 힘을 가진 자들은 숲의 어둠에 쉽게 끌려들 수 있다며 혼자 가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음을 상기시키고 그 어둠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한다. 신호는 켄타가 자신이 숲에 간 것을 소스케에게 말한 것에 화가 난다. 소스케는 켄타가 자주 연락하는 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집으로 가던 중 켄타는 갑자기 신호를 닮은 유령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마주친다. 겁에 질린 그는 집으로 달려간다. 장면이 그들의 선생님으로 전환되며 소스케와 신호에게 원로웨의 고위 귀족의 소환장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소스케는 왜 신호도 소환되었는지 묻는다. 선생님은 확실하지 않지만 소환장은 진짜라고 설명한다. 그는 인장과 서명을 확인했다. 신호는 무시하자고 제안하지만 선생님은 그럴 수 없다고 고집한다. 황제가 성검을 찾고 있다. 그 검은 사실 신호와 함께 있는 까마귀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소스케는 의회가 검의 존재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선생님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합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리오라는 남자가 오츠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신호와 그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신성한 검에 관심이 있는 리오는 자신이 신호에게 그것을 준 사람임을 밝혀냅니다. 다음 날 아침, 팀은 소스케와 신호를 황제로 호위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거만하게 그들은 친구들을 조롱합니다. 분노한 신호는 말합니다. 내 힘을 보고 싶어. 그의 팔에서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립니다. 그들의 선생님은 이제 매우 불안해하며 그들을 오사키 클랜의 5 여우로 식별합니다. 노인은 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적을 찾았다고 덧붙입니다. 켄타가 도착하여 소스케에게 마을이 혼란에 빠졌고 3명의 10대가 실종되어 그들의 가족이 난리라고 전합니다. 마지는 선생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화로 급히 달려간다. 켄타는 신호에게 어제 떠난 후 숲에 갔는지 묻는다. 신호는 부인하지만 소스케는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켄타는 전날 밤 숲에서 신호를 닮은 유령 같은 여성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소스케와 신호는 충격을 받고 신호는 켄에게 숲에 가지 말고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켄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지만 떠난다. 여우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신호와 검의 위치에 대해 알린다. 그들의 주인은 발견에 대해 칭찬한다. 이후 소스케가 집에 돌아오고 마지는 그가 켄타를 찾았는지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켄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마지는 신호에게 켄타의 목걸이를 밖에서 찾았다고 말하고 그는 곧장 밖으로 달려나간다. 소스케는 깜짝 놀라 자신이 켄에게 준 목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대한 늑대로 변신해 그도 급히 달려나간다. 어둠이 내리고 우리는 숲속 거미줄에 갇힌 켄타를 보게 되고 신호가 그를 발견한다. 켄타는 그가 진짜 신호인지 묻고 하루 종일 누가 자신을 지켜봤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거미줄을 친 유령 같은 형체가 신호와 똑같이 생긴 것을 알아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거미가 나타나며 그 위에 유령이 앉아있다. 거미가 공격하자 켄타는 기절하지만 소스케가 제 시간에 도착해 그들을 구한다. 그들은 거미의 공격을 피하고 검을 휘두르는 신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거미를 반으로 자른다. 소스케는 신호에게 검이 있으면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켄타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가족들은 매우 기뻐한다. 나중에 신호와 켄타는 집으로 돌아온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황제의 부하들이 마지를 인질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소스케는 이것이 전쟁 선언이라고 선언하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다음날 출발할 준비를 한다. 그 순간 매기는 대통령과 함께 앉아 있으며 하인을 지치게 할 만큼의 요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녀에게 말한다. 정말 만족시키기 힘든 사람이군요. 매기는 대답한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이 나를 납치하고 여기 강제로 머물게 한 후에 교활한 여우 같으니 대통령은 대답한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당신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도움뿐이었어요. 그리고 오츠카 마을에서 살아남은 소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를 괴롭히려고 계속하지만 그녀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말을 잃고 침묵하게 만든다. 한편 신호와 소스케는 수도에 도착한다. 잠시 후 현자회의 남자들이 신호와 소스케를 데리러 오지만 소스케는 그들이 먼저 거주지에 정착하고 싶다고 거절한다. 리오가 도착하는데 신호는 이미 그를 알고 있지만 소스케는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신호는 리오가 내 대수족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한다. 리오는 상황을 해결하며 남자들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신호와 소스케가 자신의 손님임을 보장한다. 그는 후에 현자회의의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인다. 그 후 그는 그들을 궁전으로 데려가고 바쁘다며 내일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는 맥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일 그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한다. 이후 소스케는 신에게 리오를 어떻게 아는지 묻는다. 신호가 그에게 재킷을 건네며 말한다. 내가 도시를 탐험해볼게. 소스케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신호는 동의하며 밖으로 나선다. 신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을 삼키는 악마와 괴물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 신호가 까마귀에게 묻는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까마귀가 대답한다. 신경 쓰지 마. 악마 같은 건 없어. 진짜 악마는 사악한 사람들이야.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신호에게 넘어지고 둘 다 땅에 떨어진다. 그 젊은 남자가 큰 저택에서 쫓겨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젊은 남자는 사제들에게 분명히 화가 나서 소리친다. 짐바가 저 안에 있는 걸 알아. 내 동생을 돌려줘. 한 신부가 대답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잡은 건 전혀 인간이 아니야. 그는 악마야. 젊은 남자의 아버지가 와서 그를 부른다. 그의 이름은 코조이고 아버지는 대사제 소린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한다. 여전히 화가 난 코조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다. 아버지는 말한다. 너 참 어리석구나.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 한 번쯤 머리를 써라. 이내내 코조는 신호 위에 서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신노를 발견하자 깜짝 놀란 그는 나중에 그를 데려가 치료해주는데 신노가 기절했기 때문이다. 고조는 신노가 현자회 출신임을 알아차리고 신노의 어깨에 있는 문양을 보고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신노가 의식을 회복하자 고조는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함께 먹자고 초대한다. 그래서 스케는 개 모습으로 나타나고 까마귀는 신노를 다시 데려온다. 고조는 결국 식사 비용으로 큰 청구서를 받게 된다. 불쌍한 사람. 그날 저녁 대제사장은 소린에게 아침 소란에 대해 묻는다. 소린은 대답한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길 잃은 개였을 뿐이야. 우리가 돌봐줬어. 그들은 악마에 대한 계획도 논의하는데 사실 악마는 존재하지 않지만 말이야. 소린이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한편 코조의 형 진바는 같은 문신이 새겨진 얼굴로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문신은 신호의 팔에도 있다. 아침에 소스케는 산책을 나가고 료는 신호와 그의 큰 개를 만난다. 신호는 료에게 말한다. 벌써 5년이 지났어요. 리오는 말한다. 소스케는 대부분 과거를 잊은 것 같군요. 그렇죠. 신호가 대답한다. 네. 그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리오는 덧붙인다. 검계약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전혀 늙지 않네요. 그는 검의 힘과 계약하는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리오는 신호의 대가가 다시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신호는 웃으며 무슨 대가냐고 말한다. 나는 까마귀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 그는 팔에서 거대한 까마귀를 꺼낸다. 신호는 료에게 직접 묻는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해? 너는 검을 되찾으려는 거야. 그때 소스케가 방에 들어오며 기분 좋게 아침 인사를 한다. 너희 둘이 이렇게 일찍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있네. 그들은 앉아 몇 끼를 이야기하며 아침 식사 후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신호와 리오는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고 소스케는 그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료의 거대한 개가 소스케에게 달려가 애정을 표현하자 개가 소스케만 좋아하고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신호가 짜증을 낸다. 답답한 신호는 발을 구르며 안으로 들어간다. 그 후 코조와 그의 아버지가 진바의 상황에 슬퍼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는 코조에게 말한다. 우리는 달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해. 진바가 그때까지 버텨주길 바라자. 장면은 오사키 야수 가문의 저택으로 전환된다. 매기는 회장과 함께 앉아 있는데 회장이 그녀를 짜증나게 해서 거의 탁자를 부술 뻔한다. 그때 신호와 소스케가 도착하고 매기는 문으로 달려가다 실수로 신발로 신호의 얼굴을 때리며 늦었잖아 라고 외친다. 그들은 따뜻하게 인사한다. 오사키 회장이 나와 신호, 소스케, 료를 환영하며 자신을 소개한다. 신호는 짜증을 내며 말한다. 그래서 네가 매기를 납치한 거구나.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그녀를 자신과 함께 지내도록 초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저무르 저택 안으로 들어가고 료는 자신을 매기에게 소개하며 4개의 야수 부족 중 하나의 리더로서 이곳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매기는 료를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때 오사키가 모두를 도시 투어로 안내한다. 소스케는 신에게 료를 어떻게 하는지 묻지만 신호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한다. 걷는 동안 도시의 개들이 소스케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며 그의 개의 영혼을 감지한다. 그 사이 신호는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것은 소린으로 그의 생물이 신호를 감시한 후 그에게 돌아와 그의 몸에 들어간다. 그를 둘러싼 것은 더 많은 음산한 생물들이다. 나중에 소린은 그의 생물들을 이용해 진바를 고문하기 위해 진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곤충들이 진바의 온몸에서 그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수도사 시렌이 그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신호는 목욕을 하고 소스케와 함께 앉아 있으며 다시 물어볼게. 신호, 리오를 어떻게 아는 거야? 신호는 대답합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거고 게다가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소스케가 화를 낼 것 같자 신호는 덧붙입니다. 나는 그를 5년 전에 만났고 너와 마키가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어. 그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을이 불에 타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 리오였다고 말하며 소스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리오에게 언젠가 그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소스케. 소스케는 신호에게 이제 늦었어. 쉬고 내일 그의 의도를 파악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후 잠을 잡니다. 아침에 오사키는 마키, 신호, 소스케와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다. 신호는 오사키의 여우들이 그를 지켜보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말한다. 그들은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것 같다. 그들은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것 같아. 한편 고조는 마을 경비들과 이야기하며 그의 형 진바가 일을 멈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를 쫓아내고 신에게까지 밀려난다. 운명이 그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다. 고조는 신나서 신호와 소스케를 집으로 데려가며 엄마를 부른다. 엄마는 그를 책으로 때리며 진정하라고 하고 제발 좀 조용히 행동하라고 한다. 고조는 그녀에게 소스케와 신호를 소개한다. 한편 마키는 신호와 소스케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며 그들을 찾는다. 그녀는 소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오사키는 이를 관찰하며 마키를 위한 적절한 학교를 찾기로 결심한다. 나중에 오사키와 료는 진바라는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료는 그가 도시의 세이렌에게 잡힌 것이 얼마나 불운한 일인지 언급한다. 그들은 신호의 마법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사키는 료에게 검을 더 가까이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힘이 그것을 무기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코조는 신호와 소스케를 식사에 초대하며 농담을 합니다. 그 많은 음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배에 구멍이라도 난 거야. 그는 소스케에게 그를 따라가느라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신호는 코조에게 묻습니다. 왜 항상 너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거야? 코조는 쇼주츠 사원의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신호는 놀란 표정을 짓고 그의 형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코조는 화제를 바꾸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료에게 돌아가고 소스케는 그래서 말해봐. 도대체 왜 신호를 여기 부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료는 2개의 구슬을 꺼내고 신호는 이걸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라고 외칩니다. 나는 그들을 영원히 찾고 있었어.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도 될까? 이 구슬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소중한 거야. 리오는 이 구슬이 아직 6개 더 있다고 설명해. 신호는 놀라서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구슬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리오는 이 구슬들이 후셔하임과 그녀의 8명의 추종자들의 일부라고 말해. 신호는 놀라서 말해. 그게 뭐야? 리오는 그게 사토미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설명해. 그는 오래전 타마라는 여자가 본섬에서 와서 그녀의 아름다움과 교활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파괴하며 궁정의 총애를 얻었다고 계속 설명해. 그 시기에 섬은 어둠과 혼란, 기근에 휩싸여 사람들이 음식을 위해 서로 죽이는 상황이었어. 이 상황에서 공주가 8명의 젊은 남자들과 함께 나타났지만 신호는 지루해하며 끼어들어 요점을 말하라고 한다. 리오가 말한다. 네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었어. 신호는 사과하며 계속해달라고 부탁한다. 리오는 8개의 중요한 구슬이 있었고 신호의 임무는 나머지 6개와 그 주인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호는 좌절하며 말한다. 너 미쳤어. 이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찾을 수 있어? 진짜로 그들을 찾고 싶다면 신문에 그에 대해 써야 할 거야. 소스케는 임무를 맡기로 동의하고 검색을 시작한다. 리오가 신에게 묻는다. 사건 이후 소스케에게 변화가 있었던 걸 느꼈어. 신호는 아니라고 답하며 그가 변했더라도 소스케는 항상 소스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고조의 아버지는 사일렌에게 그의 딸인 고조의 피안체인 진바를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진바는 사실상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사일렌에게 간청하지만 사일렌은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악마라고 말하며 그를 내쫓습니다. 사일렌은 다시 진백에 돌아가 그를 계속 고문합니다. 강렬한 고통으로 인해 진바의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가 변형되며 탈출할 때 강력한 에너지가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진바는 야수로 변해 탈출하며 도시의 주요 탑을 향해 나아가고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사일렌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진바는 소비할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호는 시장에서 소스케와 함께 있으며 소스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함께 처리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이제 악마의 진바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스케에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이 악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신호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괴물을 도시 밖으로 유인하기 시작한다. 괴물이 신호를 쫓아가고 소스케는 개로 변신해 그를 도우러 달려간다. 코조는 신호를 쫓고 있는 악마가 사실 진바라는 것을 깨닫는다. 신호는 진바를 도시 밖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지만 이 짐승에 대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인간의 기원을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멈추고 팔에서 까마귀 검을 꺼내 진바와 대면할 준비를 한다. 진바가 신호를 공격하고 그의 강렬한 내면의 힘에 저항하려 애쓰며 약혼자와 가족을 떠올린다. 사이렌과 그의 음산한 종파가 도착하고 사이렌은 신호를 조롱하며 말한다. 그래, 너는 마법의 검이지? 그렇지. 짐승에 맞설 용기를 가진 유일한 영혼이야. 그 후 사이렌은 신에게 화살을 쏘아 소스케와 진바를 다치게 하고 세 사람 모두 강으로 떨어진다. 안타깝게도 밤이 매우 늦어지고 매기는 그들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답답해한다. 그가 그녀에게 말한다. 걱정하지 마. 원하면 여우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줄 수 있어. 그녀가 대답한다. 아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묻는다. 내일 학교를 보러 가는 건 어때? 그녀는 놀라며 그는 설명한다. 신호와 소스케가 좀 더 여기 있을 것 같아서 학교를 시작하고 싶을 거야. 새로운 학교를 방문하는 건 어때? 한편 코조는 진바, 신호, 소스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모르고 도시에서 그들을 계속 찾고 있다. 작은 괴물이 갑자기 물속에서 커지며 까마귀, 신호, 소스케를 익사해서 구한다. 신호는 소스케가 걱정되지만 소스케는 그게 단지 표면 상처일 뿐 깊지 않다고 안심시킨다. 신호는 까마귀에게 신속하게 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라고 보낸다. 진바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으며 신호의 괴물의 꼬리에 매달려 있다. 신호는 그가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소스케는 말한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악마인 것 같아. 한편 악당 사이렌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신호와 진바를 찾고 있다. 사이렌은 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마법의 검을 즉시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신호와 소스케는 집으로 돌아온다. 신호는 소스케가 다친 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걱정한다. 나중에 소스케가 깨어나 말한다. 왜 여기 앉아 있어? 감기 걸려. 신호는 소스케가 나아져서 기뻐하며 그를 안아준다. 그 순간 료의 거대한 개와 까마귀가 방으로 들어온다. 코조가 아침 먹으라고 부르며 방에 들어오지만 방 대부분을 차지한 거대한 개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밥 먹으러 내려가고 신호는 식사에 매우 기뻐한다. 코조는 소스케가 사실 그 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때 신호가 진바에 대해 묻자 코조는 아직 자고 있다고 답하며 진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사과하게 하겠다고 신호를 안심시킨다. 진바가 들어오고 말하는 까마귀와 두 마리의 큰 개, 그중 하나가 소스케인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멍하니 말한다.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코조가 확신시키며 말한다. 아니야, 꿈이 아니야. 그리고 신호가 진바 얼굴에 표식을 발견한다. 코조가 진백에 어제 일을 기억하냐고 묻는다. 진바가 대답한다. 그 멍청한 승려들이랑 있었던 일 말하는 거야? 그들은 영적인 힘과 변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다. 그들은 식사를 시작하고 코조는 지난 3개월 동안 북부에서 발생한 최근 납치와 구금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그는 진바가 군장교로서 조사를 위해 그 지역에 파견되었고 코조가 그의 개인 경호원으로 동행했다고 설명한다. 인질 중에는 사임이라는 왕실 가족이 있었다. 극심한 추위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식량 부족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악마들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코조와 진바 모두 부상을 입고 죽음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진바가 갑자기 그들이 살기를 바랐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2개의 돌, 신호와 같은 돌이 빛나기 시작했다. 코조는 그 이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상한다. 코조는 신호에게 그의 여동생 노이와 진바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이 거의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다고 설명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여동생 노이는 살아남지 못했다. 진바는 너무 슬퍼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심지어 칼로 목을 베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빠르게 치유되고 그는 살아남는다. 코조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의 상처는 즉시 치유되었다. 신호는 코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코조는 그들 모두가 죽었고 살아남은 것은 왕족 1명뿐이라고 답하지만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료가 그의 개와 함께 그녀를 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신호는 그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왜 처음에 보내지 않았는지 묻는다. 코조는 그가 정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간섭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왕실 가족이 그에게 간청했고 결국 그는 동의했다. 코조가 묻는다. 그럼 내 이야기는 뭐야? 왜 그 끔찍한 사이렌이 진바처럼 널 찾고 있는 거지? 한편 사이렌은 모든 것을 주지에게 보고하는데 마법의 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는다. 주지는 그 소문을 헛소리라 일축하며 검은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사이렌은 사과하고 떠나려 한다. 하지만 주지는 그를 붙잡고 정말 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냐고 묻는다. 사이렌은 부인하고 주지는 조롱하듯 말한다. 설령 안다 해도 내 형만큼 강하지 않은 애 감당 못할 거다. 답답해진 사이렌은 떠난다. 료의 궁전에서 료와 오사키는 신호와 소스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오사키는 류에게 소스케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류에게가 그를 선택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류는 어깨를 으쓱이며 모르겠다고 하고 오사키에게 직접 걔에게 물어보라고 권한다. 여우들은 오사키에게 농담을 하며 대신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하고 걔가 소스케에게서 류와 비슷한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알아낸다. 코조와 진바로 돌아가서 코조는 자신이 신호와 소스케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그들도 몬스터와 역병으로 파괴된 마을의 희생자임을 설명한다. 사이렌 측의 감시곤충이 집에서 그들을 감시한다. 장면은 마기가 학교를 떠나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오사키가 그녀를 데리러 오지만 가는 도중 사이렌의 곤충들이 공격하여 마기의 얼굴을 때리고 피 샘플을 채취한다. 오사키는 재빨리 자신의 영혼 여우에게 곤충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여우는 신속히 수행한다. 격분한 사이렌은 오사키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사이렌은 추종자들과 함께 악마와 신호, 소스케를 잡기 위한 준비를 논의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들은 그에게 대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사이렌은 대사령관을 가둬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신호와 친구들 곁에서 진바는 신호의 괴물인 오부의 애정을 느끼고 이름을 미고라고 지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신호가 말한다. 너희 둘이 친한가 보네. 너희에게 맡길게. 코조가 단호히 말한다. 절대 안 돼. 그걸 여기 두고 가지 마. 떠날 때 꼭 데리고 가야 해. 그 순간 사이렌의 벌레 군대와 교단 신도들이 코조의 집을 에워싸며 전투 준비를 한다. 신호가 그들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집이 포위되어 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신호와 다른 이들이 맞서 싸운다. 사이렌은 노이 언급으로 진바를 조롱하며 분노하게 만들고 진바와 코조는 야수로 변신하여 적들을 강력한 일격으로 쓰러뜨리며 심지어 사이렌의 팔까지 잘라내어 그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사이렌이 도망치려 할 때 오사키가 나타나 그의 길을 막으며 말합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오사키는 5마리 여우를 소환하고 이는 사이렌의 추종자들을 공포에 빠뜨려 그들을 버리게 만듭니다. 사이렌은 오사키에게 맞서며 묻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악당아? 오사키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건 잊어버려. 내 팔 걱정이나 해.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사이렌은 대꾸합니다. 신경 쓰지 마. 내 벌레들이 빨리 치료해 줄 거야. 오사키는 말합니다. 자신감 있군. 그렇지. 안타깝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아. 그가 시렌이 사실 자신의 이복 형제임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며 오사키는 자신의 여우들에게 시렌을 마무리 짓게 한다. 신호와 소스케는 남은 벌레들을 처리하고
신호는 마법의 검으로 불길을 끄려 비를 내리게 한다. 코조와 진바는 정신을 차리고 인간 형태로 돌아오고 신호는 그들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다음 날 신호는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복도를 발견한다. 그는 뱀의 영혼의 기운을 느끼고 두렵고 불안해진다. 그 순간 료가 그의 뒤에 나타나 신호의 등에 손을 얹으며 말한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신호는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땅에 넘어지며 말한다. 왜 그렇게 몰래 다가온 거야? 료가 대답한다. 네가 하는 짓은 잘못됐어. 주인의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 이 궁전의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오사키와 나도 여기서는 허락받지 못해. 그가 신호를 도와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민다. 신호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일어나서 료와 함께 걷는다. 그 후 료는 신호에게 산에 있는 코조의 집에서 난 화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호는 말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바보야? 오사키는 신호가 료를 바보라고 부른 것에 웃음을 터뜨리는데 이 세계에서는 아무도 료에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오사키는 웃은 것에 대해 료에게 사과하고 신호는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원치 않게 끌려들었다고 말한다. 오사키는 그들에게 스님들이 더 이상 악마와 괴물을 사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신호는 놀라며 그가 확실한지 아니면 그냥 추측하는 것인지 묻는다. 리오가 대답한다. 네, 나는 수자가 물러났고 사이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들었으니 지금 그들로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리오가 떠날 시간이다. 그는 신에게 오늘은 트러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라고 말하고 떠난다. 신호는 오사키에게 리오가 항상 어디로 가는지 아는지 묻는다. 오사키는 그가 평소처럼 장로회 일로 간다고 대답한다. 신호는 놀라며 리오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오사키는 리오가 장로회의 기둥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신호는 리오의 높은 지위에 충격을 받고 이게 확실한 거야 라고 말한다. 오사키는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리오는 여기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오사키는 료의 인기가 그의 외모와 왕실과의 강한 인맥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왕실 의회를 지지하며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회에 사랑받는 아이 같아서 사람들로부터 후한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때 신호가 오사키에게 소스케에 대해 묻습니다. 오사키는 그가 아직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호는 음력 초하루에는 그가 그냥 매우 졸리다고 대답합니다. 오사키는 오늘은 까마귀조차 조용하다고 말하고 신호는 까마귀가 음력 초하루에는 항상 차분해서 그렇고 소스케는 졸리다고 알려줍니다. 시간이 지나 소스케가 깨어나 보니 옆에 신호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안심한 소스케는 다시 잠이 듭니다. 이 순간 신호는 소스케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관한 료의 말을 떠올리며 약간 불안해진다. 변화가 있더라도 소스케는 여전히 자신에게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신호는 매우 배가 고파져서 오사키와 여우들이 없는 틈을 타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찾는다. 갑자기 그는 한 소녀와 부딪혀 땅에 넘어지고 만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서 그는 그녀에게 사과한다. 그 순간 까마귀가 신호의 팔에 나타나고 소녀가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때리고 도망친다. 신호는 나중에 오사키와 함께 앉아 먹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오사키는 이안이를 만난 것 같구나 라고 말한다. 신호는 이안이가 누구야? 라고 묻는다. 오사키는 그녀가 대뱀에 의해 선택된 내 위대한 동물 가문 중 하나의 일원이라고 설명한다. 오사키는 신호에게 너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말한다. 그 거대한 뱀은 너를 해치지 않았어. 그는 무자비해서 이안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널 죽였을 거야. 마기는 신에게 자신이 갑자기 그녀의 방에 나타나서 소녀를 놀라게 했고 아마 겁먹었을 거라고 말해. 오사키가 그녀에게 뭐 하고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안니가 떨어뜨린 꽃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해. 그녀는 꽃을 신에게 건네며 이안니에게 전해주고 사과하며 나이가 같으니 차라도 같이 마시자고 초대하라고 말해. 마기는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해. 신호는 긴장되지만 꽃을 받고 이안니가 있는 곳으로 향하며 누군가 만나자고 부르지만 반응이 없어. 길을 더 내려가자 주변이 이상해지고 안개가 사방에 퍼져 있어. 거미 위험을 감지하고 신호는 위협을 느껴. 갑자기 그곳이 환상으로 변하고
검을 가리키며 내 몸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 그 순간 까마귀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며 나가려 하지만 신호가 그것을 저지합니다. 목소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허락 없이 장벽에 들어왔고 이는 무례한 행동이다. 갑자기 누군가가 신호를 공격하여 그를 다치게 하고 그는 땅에 쓰러집니다. 공격자는 이안니의 수호자인 인간 형태의 거대한 뱀으로 밝혀집니다. 그녀가 신호에게 말합니다. 오사키가 이 지역은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신호는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이안니를 위해 꽃을 가져왔습니다. 뱀은 신호를 처치하려 할 때 소스케가 빠르게 도착하여 신호를 대신해 사과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호를 용서하기 위해 뱀은 소스케에게 자신의 팔 중 하나를 희생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소스케는 칼을 들고 자신의 팔을 자를 준비를 하지만 신호는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 순간 이안니가 도착해 모든 것을 즉시 멈춘다. 그녀는 뱀에게 묻는다. 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냐고. 이 사람들은 리오의 중요한 손님들이 아니냐고. 뱀은 대답한다. 맞지만 그들이 우리 규칙을 어겼다고. 이안니가 말한다. 그게 무슨 해가 되냐고. 그들이 내게 꽃을 가져왔어. 그리고 그녀는 뱀을 미워한다고 울면서 달려간다. 뱀은 다시 생각하고 소스케와 신호를 풀어준다. 신호와 소스케가 방으로 돌아오자 신호가 사과한다. 소스케가 말한다. 내가 조용히 내 곁에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신호가 대답했어요. 마귀가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소스케는 신호의 부상 걱정이지만 신호는 까마귀가 빨리 고쳐줄 거라고 안심시켜요. 그 순간 야니가 나타나서 사과하며 신호의 부상을 보고 걱정했어요. 그녀는 약을 가져왔어요. 들어오자 신호가 소스케의 머리를 쓰다듬는 걸 보고 놀라서 당황했고 다시 방으로 뛰어갔어요. 신호가 그녀를 부르며 돌아오게 설득했어요. 야니는 아름다운 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신호가 말했어요.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마귀에게 고마워해. 야니가 물었어요. 그게 누구야? 신호는 마귀가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이며 이안니와도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이안니는 놀라며 말한다. 하지만 저는 이상해요. 제 머리는 은색이고 제 눈도 특이한 색이에요. 그녀는 저를 혐오스러워할지도 몰라요. 신호는 그녀를 안심시킨다. 혐오스러워요? 그런 건 없어요? 까마귀가 그의 손에서 나타나고 이안니는 두려워서 얼굴을 숨긴다. 그녀는 묻는다. 그거 무섭지 않아요? 그는 대답한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라는 거야.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장면은 신호가 뱀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나중에 이안니는 저녁 도시 축제에서 마귀를 만나고 그들은 친구가 된다. 다음 날 신호는 리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수행하고 싶은 중요한 임무에 대해 말한다. 그 임무는 산에 가서 그곳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그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 그 후 신호는 임무를 시작하고 소스케가 들어와 리오에게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는 점심시간인데 신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리오는 그가 떠날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혼자 갈 줄은 몰랐다고 대답한다. 소스케는 놀란 표정을 짓고 리오는 그에게 신호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소스케는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무슨 일이야? 리오가 그에게 임무를 설명해준다. 이 시점에서 신호는 산 정상에 도달해 숲속을 걷고 있으며 정상에 내리는 폭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때 까마귀가 그의 돌과 소스케의 돌이 모두 빛나고 있다고 말한다. 신호는 주머니에서 그것들을 꺼내보니 정말로 강하게 빛나고 있다. 신호는 왜 이렇게 밝게 빛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순간 미끄러져 절벽에서 떨어져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한편 다른 한 사람은 벽에 기대어 자고 있으며 누군가가 그를 칼로 공격하는 꿈을 꾼다. 그는 놀라서 깬다. 한 여자가 집에서 나와 그에게 묻는다. 그 남자 꿈 또 꿨니? 괜찮아? 그가 대답한다. 네. 그녀는 안으로 돌아가고 그는 혼잣말로 생각한다. 꿈속의 남자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그때 소스케는 신호를 따라잡기 위해 기차에 탑승하고 있다. 바로 그때 역에서 코조가 그를 부르고 소스케는 묻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코조가 대답한다. 손님들을 맞이하러 왔어. 그는 이어서 말한다. 신호를 찾고 있어. 소스케가 묻는다. 그를 봤어. 코조가 대답한다. 응.
그는 조금 전에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 코조가 덧붙인다. 내가 보기엔 그가 허락 없이 혼자 떠날 것 같았어. 지금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소스케가 대답한다. 네. 바로 그를 쫓아가겠어요. 그때 진바가 나타나 말한다. 그를 따라잡으려는 거지. 소스케가 대답한다. 네. 그리고 그들은 소스케와 함께 가기로 한다. 진바가 말한다. 기차는 2시간이나 더 안 올 거고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건 금지야. 소스케가 말한다. 알았어요. 거기에 원숭이 정령이 있다고 해요. 코조가 말한다. 또 다른 괴물 문제야. 그때 신호는 아직 땅에 누워 있었지만 점점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는 까마귀를 부르며 돌을 찾으려고 하지만 소스케의 돌은 찾지 못한다. 갑자기 찾던 중 원숭이 영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거대한 원숭이이다. 원숭이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호는 돌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원숭이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다른 돌들을 가져다 준다. 신호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미안하지만 네 몸이 크니까 작은 걸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원숭이에게 혼자 언덕을 찾아보라고 하고 고마움을 표한다. 다음으로 현명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병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병이 마을 전체에 퍼질까 걱정한다. 그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염되지 않아요. 하지만 물이나 음료수를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 그 사람이 대답한다. 알겠어요. 축제에 가는 길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아직 돌을 찾고 있는 신호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원숭이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이 산을 탐험하러 온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여자가 있었나요? 신호는 그 여자를 원숭이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꿈속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이고 신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바보구나. 증거도 모으지 않고 여기 왔고 소스케의 돌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소스케가 신호 앞에 나타나서 혼자 행동한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고조와 진바가 도착하며 말합니다. 혼자 무사히 온 게 다행이야. 신호는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원숭이와 함께 있어. 그러나 곧 원숭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멈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호는 소스케에게 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 소스케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야. 신호는 아니, 그 돌은 너의 일부야. 너는 그것을 소중히 해야 해라고 말한다. 소스케는 신호를 들어올리며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후 그를 내려놓고 그들은 떠난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고 코조는 오늘 밤 머물 곳을 찾자고 말한다. 그 순간 코조와 다른 친구들이 마을 주민들과 마주치자 주민들은 두려워하며 즉시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산에 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때 의사가 도착해 너희가 산에 갔었니? 라고 말한다. 무모학은 그녀는 자신을 세이키라고 소개하며 마을 의사라고 말한다. 그들은 위험한 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검사가 끝날 때까지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혈액 샘플을 채취해야 하니 그 후에 어떻게 할지 지시하겠다고 한다. 세이키의 상관이 도착하는데 그는 진바를 알고 있으며 그에게 경례를 한다. 진바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관은 그가 전선에서 의료 연수생으로 일했다고 말한다. 코조는 그 순간 그를 알아보고 묻는다. 너 조지 아니냐? 조지는 맞다. 너도 코조 아니냐? 라고 답한다. 서로를 기억하며 코조는 조지가 이상했다고 말하고 병사들이 다쳐도 그를 가까이 두지 않았다고 한다. 세이키는 조지에게 샘플을 채취하라고 지시한다. 장면은 친구들이 있는 구금실로 다가가는 이상한 남자로 전환되며 조지가 그들의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남자는 소스케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말합니다. 드디어 그를 찾았다. 이 사람은 2년 전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에 나를 죽인 남자다. 다음 날 아침 남자와 그의 여성 그룹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을 합니다. 아침에 세이키가 돌아와 그룹에게 혈액 샘플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심하고 있으니 지혜자의 구역에 방을 줄 것이지만 마을을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코조는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감금하고 있군요. 그때 우리는 이상한 남자의 이름이 아사키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여자가 묻습니다.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건 당신답지 않아요. 그는 분노에 찬 채 마스크를 벗으며 말한다. 내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 그와 동시에 세이키는 친구들을 현자의 거처로 데려가 보니 상태가 끔찍하게 엉망이다. 그녀가 말한다. 축제 끝날 때까지 참아라. 진바가 묻는다. 축제는 얼마나 길어? 그녀가 대답한다. 오늘부터 앞으로 3일간 계속될 거야. 그들은 조용히 하며 그녀를 따라 현자의 거처로 들어간다. 바로 그때 까마귀가 신호에게 울부짖고 소스케가 묻는다. 어제부터 돌을 찾지 않았지. 까마귀가 말한다. 맞아. 그런데 신호가 그것을 침묵시켰어. 소스케는 신호에게 까마귀와 신호의 영혼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들의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신호가 답한다. 알았어. 그때 기분이 우울해진 신호는 마을로 떠나고 가는 길에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 남자가 말한다. 너는 지혜자의 거처에서 온 아이니? 신호가 대답한다. 아니요. 저는 여기 방문객일 뿐이에요. 남자가 말한다. 너는 산에 들어간 사람 중 하나지, 맞지? 신호가 대답한다. 당신이 아는 만큼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남자가 말한다. 나도 외부인이라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가 묻는다. 그러니까 여기 잠시 머물겠다는 거지? 신호가 대답한다. 네, 축제가 끝날 때까지요. 우리는 지혜자의 거처에 있을 거예요. 남자가 말한다. 알겠어, 알겠어. 그때 코조가 신호에게 외친다. 기다려줘. 남자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나중에 소스케는 세이키와 산에서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녀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한편 코조와 진바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한다. 세이키는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바로 그때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 소스케에게 칼을 들이민다. 신호는 사스케에게 사과하러 가지만 신비로운 남자가 사스케의 어깨를 칼로 찌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신호는 그가 걱정된다. 사스케는 신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며 위험하다고 말한다. 이상한 남자는 신호를 힐끗 보더니 사스케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너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그는 완전히 쓸모없어 보인다. 남자는 사스케의 어깨에서 검을 빼내며 신호에게 묻는다. 왜 그랬어? 하지만 남자는 사스케에게 말한다. 내가 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너야. 왜 내 가족을 죽였어? 사스케는 헐랄란스러워하며 말한다. 무슨 소리야? 남자는 대답한다. 이 일은 2년 전 일이야. 사스케는 어리둥절하며 말한다. 미쳤어. 무슨 말이야? 남자는 말한다. 모른 척하는 척하지만 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남자는 화가 나서 검으로 사스케를 공격하며 죽이려 한다. 그 순간 신호는 팔에서 까마귀를 소환하는데 이 까마귀가 검으로 변하며 남자를 막는다. 신호가 묻는다. 이게 무슨 이상한 오해야? 남자는 대답한다. 오해라고. 말도 안 돼. 나는 그 남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절대 잊지 못한다. 남자는 다시 사스케에게 돌진하지만 신호가 막는다. 신호와 남자 사이의 싸움이 계속된다. 신호는 그 남자가 강하다는 것을 눈치챈다. 남자가 신호를 때려서 넘어뜨리고 검을 떨어뜨린다. 그러더니 남자는 사스케에게 다가와 말한다. 진짜 모습을 보여줘. 사스케는 개로 변신한다. 남자는 화를 내며 말한다. 너 나를 조롱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그때 남자와 함께 있던 여자가 뛰어들며 말한다. 멈춰라. 즉시 내 결론은 틀렸어. 너는 언제나 이렇게 성급하잖아. 그 순간 여자는 믿기 힘든 검을 보고 신이의 정체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녀가 말한다. 이 남자가 너희를 불쾌하게 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너희의 요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코코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신이 말한다. 좋아.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찾아봐 줬으면 해. 그녀가 묻는다. 뭐를? 그가 말한다. 사스케의 돌. 덧붙인다. 네가 찾을 사는 인간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지만 너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 코코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사스케와 신호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간다. 코조는 사스케에게 말한다. 시작부터 다쳐서 운이 없구나. 사스케가 묻는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야. 코조가 대답한다. 그래. 하지만 내가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말하지 마. 너와 신호는 쉽게 죽지 않는 타입이니까. 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 우리는 신호의 목 뒤에 팔에 있던 것과
비슷한 문신이 목 뒤에도 있는 것을 본다. 진바의 얼굴에도 코조도 같은 문신이 있다. 그 후 우리는 진바와 세이키로 전환되며 고지가 들어와 세이키에게 비상사태라고 말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고지는 세이키에게 신호가 산에서 발견한 돌을 보여주며 어제 신호의 코트에서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이 진짜 금임을 발견한다. 진바가 신호에게 묻는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신호가 대답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고지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산에서 가져온 거야. 신호가 대답한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고지가 그들에게 말한다. 그 산은 원래 금광이었어. 세이키. 모르셨어? 세이키가 대답한다. 응. 금 때문에 산에서 많은 오염이 발생했어. 그래서 등산이 금지된 거야. 세이키가 고지를 꾸짖는다. 어떻게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고지는 군경찰이 자신을 봤다고 사과하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설명해. 세이키가 말해 그 사람들이 바보야. 그들이 5년 전의 일을 잊었나. 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고지가 대답해. 산에 올라간 5명이 강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녀가 반박해. 바보야? 나는 산이 안전하다고 말한 적 없어. 그때 신호가 말해. 나 아이디어가 있어. 왜 항상 산에 비가 오는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어. 세이키는 속으로 생각한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대형 원숭이의 영혼에 관한 거야. 그렇지 않니? 그녀는 원숭이의 영혼에 관한 속담을 떠올린다. 그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절대 해치지 않지만 어른들이 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중에 신호는 사스케와 함께 앉아 이상한 남자와 코코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호는 아직도 그 남자에게 화가 나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나 말한다. 아직도 화가 났구나. 코코를 하인처럼 보내 산을 점검하게 했는데도 신호는 격분하여 말한다. 너는 사스케를 찔렀잖아.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 앞에 당당히 서 있다니. 그는 사스케에게 말한다. 그에게도 소리 질러. 사스케가 말한다. 좋아? 내 이름이 뭐니? 남자는 대답한다. 키노. 신호가 묻는다. 그리고 너는 뭐 원하니? 키노가 대답한다. 코코가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화가 났어. 그녀는 나에게 화가 났고 생각해보니 그런 살인자가 아이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어. 그래서 너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해. 신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누구를 아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스케가 농담한다. 그게 너를 정말 괴롭히는 거야. 신호. 신호가 다시 묻는다. 키노에게 저 여자분이 누구야? 키노가 설명한다. 코코는 내 목숨을 구해줬고 엄마이자 누나 같은 존재야. 그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가 묻는다.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신호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는 코코가 영혼이어서 키노의 생명을 구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한편 거대한 유인은 죽은 아기 유인을 들고 코코와 이야기하고 있다. 코코는 아기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유인은 아이들의 삶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몇 년 전 한 소녀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일을 회상한다. 코코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곳에서 도망칠 수는 없어. 결국 너는 영혼이니까. 그는 대답한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조차 없다면 어떻게 영혼이 될 수 있겠어?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후 모든 마을 사람들이 원로회의에 모여 신에게 금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세이키는 그들과 다투며 말한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화가 난 그녀는 성큼성큼 자리를 떠난다. 세이키가 진료소로 돌아오자 까마귀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 메시지를 물고 들어온다. 마을 사람들이 신호를 납치했다는 내용이다. 분노한 세이키가 반응한다. 신호와 그의 친구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애태우고 있다. 사스케가 신호에게 묻는다. 무슨 일이야? 왜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신호가 설명한다. 안 보이니? 비가 오지 않고 있어. 그것은 위대한 유인원의 영혼이 오늘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까마귀가 와서 신호에게 세이키가 그들에게 화가 나서 벌을 내리겠다고 알립니다. 까마귀는 유인원 영혼이 출입을 막기 위해 설정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장벽이 부서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은 비를 축하하며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마을을 산으로 옮겨 더 많은 금을 찾으려고 계획합니다. 신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인원의 영혼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 그때 거대한 유인원 영혼이 나타나 그들에게 분노하며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신호는 자신이 보는 것에 충격을 받으며 유인원 영혼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봤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세이키는 숲에 들어가 유인원의 포효를 듣고 그 바보 같은 까마귀가 뭔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키는 죽은 아기 원숭이를 발견하고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을 보고 약 일주일 전에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녀는 아기 원숭이 손에 낀 반지를 보고 말한다. 이건 아사히의 반지야. 그녀는 어린 시절 거대한 원숭이와 그 아들인 아사히라 부르던 아이와 놀던 기억을 떠올린다. 아기 원숭이 손에 있던 반지는 원래 세이키의 할머니에게 속한 것이었다. 이때 거대한 원숭이는 엄청난 힘으로 산 전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바로 그때 세이키가 나타난다. 그 원숭이는 자신이 기다리던 아이였고 그녀의 말을 듣고 다시 차분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다시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 대신 원숭이와 함께 있을 거라고 전한다. 그 후 모두 마을로 돌아간다. 마을 사람들은 세이키에게 많은 이들이 외지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이키가 대답한다. 저 외부인들 얘기라면 그들은 오늘 아침부터 여기 있었어. 네, 정보가 틀렸어. 아침에 신호가 사스케의 돌을 찾았고 그들은 세이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 순간 신호와 그의 친구들이 기차역에 도착해서 기차에 올라탄다. 진바는 신호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하지만 코조가 그를 말리며 말한다. 어디 가려고? 그는 그를 따로 불러서 말한다. 자, 우리 2등석 자리로 가자. 그들은 한 칸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들에게 함께 앉아도 되냐고 묻자 그는 괜찮다고 답한다. 그들은 앉고 신호는 그 남자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 마치 영적 힘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남자는 사스케에게 묻는다. 너는 장로의 집 출신이니? 사스케가 대답한다. 응, 그런 것 같아. 그 남자가 말한다. 너는 삶이 좋겠구나. 1등석 기차 좌석, 너는 이런 것에 익숙할 거야. 응, 사스케가 대답한다. 그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와 함께 여행 중이고 수도까지는 긴 여정이야. 그 순간 신호가 사스케에게 말한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 사스케가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 언제부터? 그들과 함께 있는 남자가 언급한다. 기차장이 수도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발표했어. 신호와 사스케는 둘 다 당황한다. 신호가 말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가 나 있었어요. 사스케는 신호를 위해 식당차에 음식을 가지러 가기로 하고 그를 남자와 단둘이 남겨둡니다. 남자가 신호에게 말합니다. 내 형이 너 걱정 많이 하더라. 신호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말합니다. 눈 냄새가 나요.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뭐라고 했어? 신호가 계속 말합니다. 비가 어쩌면 눈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남자는 이제 긴장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그렇지. 지금은 눈이 올 계절이 아니잖아. 신호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쉽지만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걸 본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기차 안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집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칸에 난입하며 묻는다. 빈자리 있나요? 기관사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신호에게 소리치며 일어나라고 뒤만 산다. 그들과 함께 있던 남자가 개입하며 말한다. 기관사는 거짓말한 게 아니야. 이 좌석은 1등석이고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 술에 취한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호가 그를 때리고 칸에서 내보낸다. 사스케는 땅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고 무시하며 물풍선 몬스터를 들고 칸에 들어간다. 풍선 몬스터가 팽창하며 거대해지고 술 취한 남자를 누른다. 칸 안의 남자는 풍선 몬스터의 크기에 놀란다. 사스케가 신호에게 말했어요. 너를 위해 밀크티 샀어. 좀 마실래? 신호가 응 하고 대답하자 눈이 다시 비로 바뀌는 걸 알아챕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남자는 충격에 빠져 작은 비명을 지릅니다. 한편 마지는 창가에 서서 신호와 사스케를 걱정하고 있어요. 오사키가 그녀에게 다가오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램프로 그를 때립니다.
그는 곧 돌아올 테니 건강히 잘 지내라고 안심시킵니다. 우리는 기차 안에 신호로 돌아가 사스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남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신부가 기차에 들어오며 영혼의 존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는 향기를 따라가다가 신호, 사스케, 그리고 칸막이에 있는 남자를 찾는다. 사제는 외친다. 드디어 그들을 찾았다. 새 영혼이 한 곳에 인간으로 변장해 있다. 그 순간 남자에게서 눈의 여신의 영혼이 나타난다. 사제는 말한다. 드디어 너 자신을 드러냈구나. 영혼은 사제를 공격하여 그를 얼음으로 얼린다. 신호는 영혼을 알아보고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유키 맞지? 영혼도 그를 알아보고 기쁘게 인사한다. 신호는 말한다. 너는 정말 유키구나. 다시 만나서 기뻐. 그 영혼을 품고 있던 남자는 당황하며 묻는다.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녀를 만질 수 있죠? 그는 계속해서 묻는다. 너희 둘이 서로 알아. 신호가 대답한다. 응. 어느 날 눈보라 속에 갇혔었는데 유키가 구해줬어요. 그 이후로 매 겨울마다 그녀와 함께 놀아요. 신호가 유키에게 묻는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나는 계속 너에 대해 물었지만 숲의 수호령들은 항상 오랫동안 너를 못 봤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니? 유키는 미소 지으며 지난 몇 년간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다. 남자가 끼어들며 더 빨리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유키에게 자신을 혼자 두고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신호는 유키가 그와 함께 있는 이유는 그를 보호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하며 만약 그녀가 당신을 떠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눈 속에서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당신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자가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신호는 그에게 당신만이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키도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대가를 치렀습니다. 신호가 더 말하려고 하지만 유키가 그를 막고 신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침묵을 지킵니다. 그 후 우리 신호와 소스케는 수도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남자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제 이름은 다스토입니다. 당신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소스케와 신호가 자신을 소개하고 모두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신호의 까마귀도 그의 팔에서 나와 유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소스케가 신호에게 묻습니다. 유키는 다스토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나요? 신호가 대답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항상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그녀의 노래를 사랑했고 듣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스토가 죽어가면서 어린 소녀를 생각하는 회상 장면을 봅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녀는 그의 여동생으로 그가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여동생이 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녀는 오랫동안 이 장면을 꿈꿔왔습니다. 다음 날 매기가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사키가 묻는다. 왜 학교에 가고 싶니? 그녀는 대답한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신호가 집으로 돌아와서 류에게 보고한다. 류가 묻는다. 찾던 것을 찾았니? 신호가 말한다. 아니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류에게는 신호가 거짓말하는 걸 감지해서 목덜미를 잡는다. 신호가 바로 잡아 말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찾았어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지만 료가 걔에게 신호를 놓으라고 말한다. 한편 소스케는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하며 케이크에 감탄하는 이안이와 여우들에게 말한다. 드셔보시겠어요? 그들은 대답한다. 아니요. 너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소스케가 덧붙인다. 블루베리, 호두, 그리고 치즈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들은 금세 마음을 바꾸어 네,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모두 케이크를 먹으며 아주 즐거워한다. 그때 매기가 들어와 말한다. 내가 부탁한 걸 바로 만들었네. 그녀는 소스케에게 고마워하며 학교 여자애들이 케이크를 정말 좋아할 거라고 말한다. 떠나려다 할 때 소스케가 말한다. 신호한테 가서 작별 인사 안 할 거야. 그녀는 대답한다. 아니, 불행히도 그렇게 하면 늦을 텐데. 하지만 신호에게 부탁이 있어. 내가 주문한 책들이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야. 그걸 학교에서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소스케는 동의하지만 그러면서 말한다. 어떻게?
학교는 남자만 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녀는 대답한다. 그가 내 여동생인 척하면 몰래 들어올 수 있어. 소스케는 신호에게 매기 요청을 전한다. 신호는 묻는다.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기숙사로 가져다 달라는 거야. 소스케는 말한다. 응, 하지만 기억해. 그녀가 거기 가면 한동안 그녀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녀는 그 후에 떠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할 거예요. 신호는 누군가 그를 잡기 전에 책을 빨리 배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개모습의 소스케와 함께 학교로 향합니다. 소스케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그냥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신호는 학교의 크기에 놀라며 혼잣말합니다. 와, 이렇게 큰 학교는 처음 봐. 한편 매기는 방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소녀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 스즈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스즈는 배가 고픕니다. 매기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권하고 스즈는 기뻐한다. 그 순간 까마귀가 매기의 창문을 두드려 스즈를 놀라게 한다. 매기가 소리친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까마귀가 대답한다. 금지된 걸 가져왔어. 죽이는 법을 배우는 책들이야. 그녀는 화가 나서 창문으로 까마귀를 때리고 묻는다. 신호는 어디 있어? 까마귀가 말한다. 뒤뜰에 있어. 매기는 그를 만나러 간다며 까마귀를 창문에 꽉 붙인 채 떠난다. 매기가 신호에게 다가가자 그가 말한다. 뭐 입고 왔어? 그녀가 대답한다. 너 늦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그가 그녀에게 책을 건네며 말한다. 여기 네가 요청한 거야. 그녀가 대답한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 그가 설명한다. 료의 긴 강의 때문에 늦었어. 그녀가 소스케에 대해 묻자 신호가 말한다. 이곳은 남자 출입 금지라서 밖에 있어. 그녀가 다시 묻는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신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가 말한다. 알겠어. 다음에 내가 부르면 바로 와. 신호가 묻는다. 그러면 다시 나를 부를 거야. 그녀가 쏘아붙인다. 그게 문제라도 있어. 그는 재빨리 말한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알겠어. 잘 지내고 리오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 신호는 조금 상처받은 기분으로 대답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그는 속상한 기분으로 떠난다. 신호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뛰어가는데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그는 소리치기 시작한다. 다음날 아침 신호는 멍한 표정을 하고 코조가 말한다.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 그래서 소스케가 코조에게 사과한다. 귀찮게 해서 미안해. 코조가 대답한다. 귀찮게 해. 나는 걔가 소년을 등에 태우고 있는 걸 보고 걱정했어. 코조가 소스케에게 묻는다. 신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스케가 말하길 모르겠대. 그는 맥이랑 여자 기숙사에서 만나기로 했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갔을 땐 그가 땅바닥에 잠들어 있었어. 그래서 스케가 신호한테 자세한 걸 물어봤는데 신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코조가 농담하길 여자 유령이라도 본 것 같대. 충격받은 신호가 말하길 나는 인형 유령을 봤다고 했어. 키노랑 코코가 나타나서 묻길 인형 유령. 무슨 말이야? 코조가 말하길 인형이 어떻게 유령일 수 있지? 유령은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모두 신호를 보고 웃으며 말한다. 너는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괴물은 안 무서워. 신호가 대답한다. 귀신은 이미 죽은 존재니까. 코조가 말한다. 너 여자애들이랑 똑같네. 벌레랑 귀신만 무서워하고. 코조가 신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한다. 이 귀신을 우리 위에 그려봐. 신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진바가 와서 묻는다. 여기 다들 왜 모여 있어? 그는 신호가 그린 테디베어 그림을 보며 말한다. 테디베어 갖고 싶어. 신호, 키노와 코조가 웃음을 터뜨린다. 신호가 속상한 표정으로 걸어나가고 코코가 따라가며 묻는다. 아직도 화났어. 신호가 말한다. 아니, 괜찮아?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믿어. 걱정하지 마. 매기 학교에서 그녀는 학교가 얼마나 큰지에 놀란다. 그녀는 스즈와 같은 반이 아니라서 속상해하며 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 순간 한 소녀가 그녀에게 부른다. 너 어제 온 전학생 아니야? 매기가 묻는다. 너는 반장 리리니? 리리가 대답한다. 아, 그래서 나를 아는구나. 늦게 환영해서 미안해. 리리는 이어서 말한다. 매기, 어젯밤에 왜 기숙사를 그렇게 늦게 나갔어? 규칙을 어기고 있어. 매기는 언니가 방문했다고 사과하며 말했어요. 리리는 알았어. 오늘이 처음이니까 용서할게. 하지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경비원이 있는데 매우 엄격하대요. 매기가 방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스즈에게 그 경비원에 대해 물었어요. 스즈가 대답했어요. 그 부드러운 종소리 말하는 거야. 간식을 훔쳐나갔을 때 전에 들은 적 있어. 잡혀서 감독에게 혼났지만 그 경비원은 본 적이 없어. 그를 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 매기는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생각하며 말했어요. 정말 흥미롭다. 스즈가 대답했어요. 매기, 정말 용감하구나. 한편 키노는 인형 유령을 찾으러 가자고 신호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신호는 가기 싫어한다. 키노가 고집을 부리자 스케도 동의한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학교에 가서 주변을 탐색한다. 신호는 무서워서 그냥 가고 싶어 하지만 키노가 그의 목을 잡고 학교 복도로 들어간다. 갑자기 종소리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린다. 주변 분위기가 변하고 인형 유령이 나타난다. 키노가 곰에게 묻는다. 너는 토끼야? 아니면 곰이야? 곰이 대답한다. 잘못 알았구나. 나는 토끼곰이야. 신호는 두려움에 떨며 말한다. 그것도 말해. 유령이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온다. 키노는 걱정이 되어 신호를 때린다. 인형 유령이 말한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아. 이제 너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거야. 곰이 그들의 발 앞에 번개를 쏜다. 키노는 그들을 뒤에 두고 도망친다. 신호는 그를 쫓아가며 외친다. 너 겁쟁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어. 책임을 져. 그들은 학교에서 도망치고 곰 귀신이 번개를 내리치며 쫓아온다. 한편 소스케는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곰에게 말한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단지 학교에 있는 우리 누나가 걱정됐을 뿐이고 당신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고 안심했어요. 감사합니다. 곰 귀신은 부드러워지며 다시 친근해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다시 시작된다. 다음날 아침 스즈와 매기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스즈가 말한다. 내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정말 재미있어. 매기가 대답한다. 소스케랑 신호 말하는 거지. 그녀는 언제 스즈에게 소스케와 신호에 대해 말했는지 궁금해해 한다. 둘은 함께 웃는다. 갑자기 스즈가 방에 뭔가를 두고 왔다며 뛰쳐나간다. 금방 돌아올게. 그때 리리와 그녀의 일행이 매기에게 다가와 인사한다. 리리가 묻는다. 오늘 나랑 점심 같이 먹을래? 매기는 고맙다며. 룸메이트랑 오늘 같이 먹기로 약속했거든. 아마 데려올 수도 있어. 리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룸메이트가 누구야? 방에 혼자 있는 거 아니었어. 매기가 당황하며 말한다. 잠깐만, 금방 올게. 방에 뭔가를 두고 왔어. 그녀는 스즈를 찾으러 방으로 달려가지만 찾지 못한다. 대신 평범한 인형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인형 유령을 발견한다. 장면은 소스케와 료와 함께 현자들의 본부에 있는 신호로 바뀌고 그들은 각자의 일에 바쁘다. 아름다운 여자가 신호 옆에 앉고 잠시 후 그녀는 일어난다. 신호는 그녀에게 펜던트를 건네며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한편 키노는 도시를 걷다가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남자를 발견한다. 그는 그에게 달려가지만 남자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때 키노는 진바와 부딪히고 진바가 괜찮아라고 묻는다. 키노는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킨다. 그날 저녁 아름다운 여자는 신호의 펜던트를 들고 생각에 잠긴다. 그가 말할 때 아주 성숙하게 들리고 그의 눈은 꽤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인다. 이 아이는 동생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여자의 이름이 카아쿠임을 알게 된다. 그때 키노가 집에 돌아오고 코코가 그에게 묻는다. 아직 외출복을 입고 있네. 왜 갈아입지 않았어? 그는 2년 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고 얼굴에 상처를 남긴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키노는 이 사람이 소스케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를 찾아야 한다. 코조는 소스케와 함께 있으며 말한다. 신호가 진바와 안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갑자기 신호가 고기를 가져간 까마귀를 쫓아 달려간다. 신호가 달리다가 키노와 부딪히고 키노는 그를 찾던 남자로 착각해 칼을 뽑아 내리친다. 그는 거의 신호를 가격할 뻔하지만 그를 알아보자 급히 멈춘다. 신호가 말한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키노가 대답한다. 여기 바보는 너야. 나 아니야? 누가 그렇게 칼을 휘두르냐? 소스케가 도착해 키노에게 말한다. 너 꽤 능숙한 검객이구나. 누가 너에게 그렇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어. 키노가 대답한다. 가족의 유산이야.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 예술을 연습하기 위해 필요한 검수를 연마하는 것은 가족의 의무야. 그 후 키노는 신호에게 검수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하지만 신호는 즉시 거절한다. 키노가 그를 붙잡고 어깨를 꽉 쥐며 말한다. 너 참 못됐구나. 그렇지. 키노가 소스케에게 묻는다. 형제자매는 없어? 소스케가 대답한다. 잘 모르겠어. 놀란 키노가 묻는다. 그게 무슨 뜻이야? 소스케가 설명한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고 엄마도 형제자매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서 없는 것 같아. 그들은 키노가 찾고 있는 남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신호가 키노에게 말한다. 왜인지 네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모두가 당황해하고 신호가 말을 잇는다. 그런 느낌이야. 하지만 코코가 끼어들며 말한다. 너도 그걸 느꼈어. 신호가 코코에게 다가가 코코의 마음이 현재 키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영혼과 인간 사이의 약속임을 알게 된다. 다음날 아침 신호와 소스케는 료가 준 임무를 완수하러 출발한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황금빛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호는 그녀가 항상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 아름다운 여성은 집에서 매우 아프고 피를 기침하고 있다. 그 순간 키노가 찾고 있던 남자가 들어와 그녀에게 말한다. 곧 죽을 것 같군요. 별일 아니겠죠? 여자는 그 남자가 소스케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내 아름다운 눈을 내게 주면 내 소원을 들어줄게. 그녀는 이 남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살고 싶지 않니? 현자들의 본부에서 신호와 소스케가 도착하고 두 명의 이상한 노인을 만난다. 신호는 두려워하며 칼을 뽑지만 소스케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를 진정시킨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야. 신호가 대답한다. 만약 그들이 괴물이 아니라면 확실히 미라일 거야. 두 노인은 대화에 놀라 신호와 소스케에게 묻는다. 너희 둘은 왜 이곳에 있니? 왜 여기 있지? 젊은 사람들은 여기 잘 오지 않는데 길을 잃은 건가? 그때 바퀴벌레가 나타나고 신호는 겁에 질려 건물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까지 계속 달리다가 진바와 마주친다. 한편 소스케의 임무는 현자의 본부 지붕을 수리하는 것이다. 키노는 그 남자를 계속 찾다가 신호와 함께 있는 진바를 만난다. 진바가 키노에게 묻는다.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야? 키노가 대답한다. 그건 내 상관 아니야. 진바가 그러자 신호에게 묻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신호가 설명한다. 길에서 길을 잃었었는데 진바가 찾아줬어요. 그 순간 까마귀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며 신호에게 말한다. 무슨 일이야? 까마귀가 대답한다. 그림자를 느낄 수 있어. 신호가 놀라고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진다. 키노가 찾고 있던 남자가 나타난다. 남자가 다가와 신호에게 말한다. 너 머리 잘랐구나. 신호 정말 아름다웠어. 키노는 분노에 휩싸여 그 남자를 공격하려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밀려오면서 멈춰 선다.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남자는 신호를 돌아보며 묻는다. 말해줘. 네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이니? 신호는 남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남자는 신호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사라진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진바는 신호에게 묻는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아니? 소스케처럼 보이는 그 사람. 신호는 대답한다. 나는 그를 몰라. 하지만 그는 나를 아주 잘 알고 있어. 한편 황금 눈을 가진 여자는 집에서 그 이상한 남자의 말을 곱씹고 있다. 신호는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가 오사키는 말하려고 해도 무시하고 바로 료의 방으로 향한다. 신호는 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그 남자는 소스케의 영혼의 절반임을 알게 된다. 언젠가 그 영혼의 일부는 소스케에게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키노는 신호를 멈추고 묻는다. 어제 만난 그 남자 알아? 신호가 대답한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키노가 말한다. 멍청한 척 그만둬. 소스케와 얼굴이 똑같은 남자를 말하는 거야. 그는 너를 잘 알고 있어. 신호가 차분히 대답한다. 그게 내가 그를 안다는 뜻은 아니야. 키노가 주장한다. 거짓말 그만둬. 나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해. 신호가 대답한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키노가 딱 잘라 말한다. 좋아? 그럼 소스케에게 물어볼게.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지만 진바가 물을 뿌리며 말한다.
아침부터 싸우지 마라. 그들은 감기 걸리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 몸을 말린다. 그때 신호가 키노의 몸에도 모두와 같은 표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나중에 소스케와 신호가 길을 걷다가 모두가 같은 표시를 가진 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한다. 신호가 말한다.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돌을 가진 자들을 모을 줄은 몰랐어. 신호는 소스케의 반올령이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린다. 아직 모든 돌을 모으지 못한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해한다. 현자들의 본부에 도착하자 신호는 금빛 눈을 가진 여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다. 더 알고 싶어하는 신호는 본부의 장로들에게 그녀에 대해 묻는다. 알고 보니 그들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고 신호는 그녀가 과거에 파괴된 북쪽 마을 출신임을 추측한다. 나중에 신호는 정원에 앉아 소스케가 일을 마치길 기다리고 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잠이 든다. 료가 그를 땅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한다.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신호는 일어나 료를 따라 장로들에게 가고 장로들은 소스케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료는 신호에게 돌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찾는 진척 상황을 묻는다. 신호는 걱정하지 말라며 진전이 있다고 말한다. 리오는 경고한다. 일을 계속 회피하면 내가 대신할 거야. 그리고 떠난다. 카하쿠의 마을에서 온 황금빛 눈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 신호에게 그녀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신에게 그녀를 만나자고 초대하지만 사실 그건 그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호를 죽이면 카하쿠의 사랑을 얻고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에 대한 복수를 원했으니까요. 그 남자는 실수로 료가 카하쿠의 가족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료의 가족인 신호를 죽임으로써 복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총을 꺼내 신호를 겨누고 있습니다. 카하쿠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신호를 쏘아버립니다. 그 순간 까마귀가 분노하고 신호의 팔에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그 남자를 죽입니다. 주변은 혼란에 빠지고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모입니다. 진바가 도착하고 카하쿠가 신호를 안고 땅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피가 everywhere. 카하쿠는 신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깊이 슬퍼하지만 진바는 그를 데리고 가며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진바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총알이 정말 그의 목을 맞았냐고 묻는다. 그녀는 확신하며 그렇다고 대답한다. 여기에 피가 너무 많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그와 동시에 거대한 개가 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린다. 진바는 신호를 데리고 가며 카하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말을 타고 떠난다. 한편 료는 신호가 걱정되어 개와 함께 급히 달려온다. 그는 길에서 진바를 막고 모든 친구들이 모여 신호를 걱정한다. 모두가 신호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깨어나서 정말 배고프다고 말하며 걱정을 덜어준다. 그들은 재빨리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 신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료가 그 남자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다. 신호는 대답한다. 까마귀가 그를 먹었다고. 그래서 스케가 엄하게 신에게 말한다. 다시는 무모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알겠냐? 신호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남자는 어차피 약했어요. 그는 이상한 오해 때문에 행동했을 뿐이에요. 카하쿠도 정말 무서워했고 제가 그를 조금 놀라게 하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불운이었어요. 그 순간 소스케는 분노에 차서 신호의 얼굴을 때리며 그의 목숨을 거의 잃게 만든 무모함에 대해 소리친다. 혼란스러운 신호는 말한다. 내가 뭘 했죠? 나는 정말 죽을 수 없어. 소스케는 되돌아보며 5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난다. 진바가 그를 따라가며 지금 신호를 혼자 두고 가는 게 확실하냐고 묻는다. 그는 실수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신호는 소스케에게 화가 나서 밤을 보낸다. 리오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며 오늘 밤 집을 나가지 말고 쉬라고 말한다. 위대한 개가 이 새로운 상황 때문에 집 주위에 장벽을 세웠다. 신호가 묻는다. 어떤 상황인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 료가 대답한다. 너는 눈치채지 못했구나. 신호는 그 안에서 솟구치는 까마귀의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 한편 소스케는 현자들의 본부에 도착해 신호를 걱정하며 초조해하는 카하쿠를 발견한다. 그는 신호가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놓는다. 다음날 아침
신호는 목욕을 하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힘과 변화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탈진에 욕조에서 잠들고 나중에 료가 방에 들어와 신호가 잠든 것을 발견한다. 갑자기 신호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료는 걱정한다. 그 순간 까마귀의 에너지가 신호의 몸에서 폭발하며 그의 모습이 급격히 변한다. 그는 본래 나이인 18세로 되돌아간다. 까마귀의 힘이 완전히 폭주하고 까마귀가 신호의 몸을 통해 말한다. 료, 내게 인간을 먹여라. 밖에서는 거대한 개가 거리에서 격렬하게 울부짖는다. 리오는 진정된 신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신호는 료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쉬고 있다. 신호는 자신의 힘을 가라앉히기 위해 료의 피를 조금 마셨다. 리오는 큰 개에게 말한다. 네가 화난 건 알지만 나도 내 의무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오사키와 여우들이 료와 신호가 머무는 여관으로 향하는데 큰 개가 여관 주위에 장벽을 쳐놓은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오사키가 말한다. 료, 어디 있니? 네가 부탁한 물건들을 가져왔어. 오사키가 침대에 다가가 보니 료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목과 옷이 엉망이고 피투성이었다. 처음에는 료 옆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며 신호의 긴 머리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신호임을 깨닫지 못한다. 료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한다. 장면 8살의 갈멜의 카하쿠가 눈에 둘러싸인 마체에 앉아있는 회상 장면으로 바뀐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 주인에게 팔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다. 카하쿠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이 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밤새 동료의 피를 마셨다. 한편 진바와 쿠주는 소스케와 함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소스케는 그들에게 나는 신호를 잠시 너희에게 맡길게 라고 말한 후 떠난다. 류와 함께 있는 장면에서는 여우들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신호가 상황을 설명한 후에 생긴 상처다. 여우들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오사키는 아무도 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호를 제외하고는 오사키는 이제 18세가 된 신호의 진짜 모습에 놀란다. 오사키는 료에게 묻는다. 이게 신호의 저주가 풀렸다는 뜻인가? 료가 대답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어제 많은 일이 있었으니 이건 아마 일시적일 거야. 그 순간 진바와 구주가 방에 들어와 오사키와 여우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신호를 방문하기 위해 왔고 음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신호의 상태에 대해 묻는다. 리오는 그들에게 신호가 완전히 잠들어 있다고 말하고 진백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있냐고 묻는다. 진바가 대답한다. 어제 신호와 함께 있었던 카하쿠의 배경을 조사해봤다고. 진바는 그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료에게 설명하고 너가 신호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너에게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너에게 복수하기 위해 신호를 해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진바는 또한 료에게 카하쿠가 동료가 죽은 사건 이후로 저택에서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료는 대답한다. 그러니까 카하쿠가 자신의 동료를 직접 죽였다는 거야. 이 순간 카하쿠는 소스케를 만나기 위해 현자들의 본부로 향하고 있다. 한편 쿠주는 신호가 걱정되어 그를 확인하러 가기로 한다. 그는 신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진바를 붙잡고 방을 뛰쳐나가며 신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오사키가 말하길 지금 신호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충격받을 거라고 했다. 신호는 다시 쿠주를 부르며 배고프니 음식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다. 쿠주는 매우 긴장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당황한다. 나중에 료가 절로 걸어가고 있을 때 신호가 그에게 말한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난 문제 일으키지 않을게. 소스케가 내가 어른이 된 모습을 보게 하려고 그냥 가는 거야. 리오는 신호가 스스로를 돌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고 이는 신호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카하쿠는 소스케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유일한 희망이 가족과 어린 동생들에게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국 괴물로 변해버렸다. 그 순간 신호와 리오가 도착한다. 신호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녀가 천사만큼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전설의 검을 뽑아 보여주고 그녀를 죽여 고통을 끝낸다. 신호는 그 후 슬픔에 잠기며 나무 옆에 앉아 있다. 소스케가 그를 찾아와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녀는 당신에게 화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그녀를 해방시켜서 매우 행복할 거예요. 소스케가 그러죠. 자, 가서 마지 만나러 가자.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보여줘야 하니까. 그는 차를 준비하러 갑니다. 그가 신호에게 돌아오자 그는 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는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저녁이 되면 현명한 사람들의 원로들이 리오와 함께 본부에 모이고 회의는 신호를 소환하기로 결정하며 끝납니다. 그들은 이미 신호의 진짜 정체를 모두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모두가 현명한 사람들의 본부 안에 모여 있고 신호는 여우들이 요청한 대로 사제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가 들어서자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녀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녀는 신호를 침입자로 착각하고 공격하며 말하죠. 네 안에 이상한 생물이 있어. 나는 너의 팔을 잘라서 자유롭게 연구할 거야. 그녀는 다시 신호를 공격하지만 그는 재빨리 방어한다. 여자는 신호가 자신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싸움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때 여자는 신호에게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녀가 말한다. 너는 누구냐? 대답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거야. 날 믿어. 하지만 신호는 평소처럼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풀어내고 다시 그녀를 공격한다. 그녀는 그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신호는 도망쳐 현자들의 본부 안에 있는 큰 홀로 달려간다. 그러나 료가 그를 붙잡고 말한다. 여기서 재미있어 보이네. 그렇지. 신호는 라이오가 때릴까봐 겁먹고 운 좋게 수호천색에서 한 조각도 다치지 않고 도망쳤다고 말한다. 신호가 대답한다. 한 조각도. 그 미친 여자가 거의 나를 죽일 뻔했어. 무슨 천사를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라이오가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라이오에게 다가와 묻는다. 여기 주변에 아이 본 적 있어? 라이오가 답한다. 안녕, 리리스? 아니, 아무도 못 봤어. 그녀는 헷갈려서 말한다. 정말? 그럼 여기서 빈간의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지? 료의 큰 도움.